파트 2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각각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와 국내의 딥러닝 기업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요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연구되어 온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우리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다가왔었던 사건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대결을 펼쳤을 때에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것을 빼고는 알파고가 전부 다 이겼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 20년 전에도 사람과 기계가 바둑 대결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년이 흘러서 알파고와 다시 사람의 대결이 있었던 것인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알파고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기술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알파고는 CPU 1920개,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와 GPU 280개를 사용해서 바둑을 하는데 이제 그 알고리즘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동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알파고 이전에는요, 보통 결정트리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정트리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목 또는 체스, 이런 왜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 게임들은 보면은 내가 한 수를 두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수를 상대방이 두고 번갈아 가면서 수를 두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랬을 때 한 수를 상대방이 두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둘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내가 이렇게 두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두게 되면 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 경우의 수가 쫙 계산이 되는데, 그 경우의 수를 다음 한 수 또는 다음 두 수, 다음 세 수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 수를 예측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많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런 형식적인 그림으로, 체계적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결정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하나 있었을 때 그 결정에 의해서 나뉠 수 있는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음 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또다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선택이 yes, no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다면은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의 수를 쭉 펼쳐서 트리의 형태로 그려놓는 것을 결정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요, 번갈아 가면서 한 수씩 둘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끌고 가면은 여기 주황색 노드는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갔을 때는 지는 경우라고 해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결정트리로 쫙 펼쳐놓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수를 선택할 거고요. 혹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태로 와 있다 그러면은 이쪽, 왼쪽으로 가는 수를 선택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결정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트리 방식에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무조건 이기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체 경우의 수를 미리 다 계산을 해두려고 하니 아까 알파고에서 봤었던 것처럼 뭐 2000개의 CPU, 300개의 GPU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의 특성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우주의 별 개수만큼, 저는 뭐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만큼의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트리를 다 펼쳐서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현재 컴퓨팅 파워로 본다 그러면 10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결정트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그 알파고를 구현하면서 인공지능 이런 결정트리 방식에 의한 그 알고리즘보다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방식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결정트리 방식의 그런 인공지능 학습 방식과 그 다음에 그와는 반대편에 있는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이제 소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간이 학습을 하듯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미리 설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인공지능 학습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간단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델화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용화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병렬 연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의 컴퓨팅 파워를 말하는데요. 그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GPU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딥러닝 쪽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그 학습을 하는 방식 중에서 심층 신경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딥러닝이라는 방식은 사람의 뇌세포가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기로부터 그 학습 방식을 이렇게 추출해 온 그런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신경망을 여러 계층으로 두고 각각의 신경망으로부터 발생된 어떤 그 결과, 출력 결과 내지는 산출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들이 어떤 유기적인 다른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결과값들과 다 이렇게 멀지가 되어서 다음 단계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층 신경망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그 딥러닝 기법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라고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의 포함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그 포괄적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정트리 방식이나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머신러닝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산출되는 결과로부터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머신러닝 분야 중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신경망을 모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술을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포되어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기계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방식을 보시면 머신러닝은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에요. 대상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사람이 먼저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한 알고리즘을 컴퓨터 시스템 안에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추출한 특징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력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인간이 직접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온 입력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특징에 따라서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라 라고 해서 분류가 되면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을 잘못 정해 주었거나 특징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면 규칙을 수정해야 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런 거예요.
규칙 기반 시스템,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학습 규칙, 기계가 어떤 입력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는 하되 그 판단하는 그 기준, 규칙을 이렇게 줬어요. 개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이 규칙이 들어간 거죠. 개는 사족 보행을 하고 얼굴이 길다. 요런 단순한 규칙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고 얼굴이 둥글다. 요렇게 특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개 사진은 네 발로 있겠죠. 그러니까 네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개의 사진을 입력으로 줬을 때는 제대로 특징을 분류를 해서 제대로 된 개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특징에 맞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한계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술에 취해서 네 발로 기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 특징에 맞춰봤을 때 그거는 개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은 규칙에 맞춰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개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재롱을 피면서 앞다리를 들고 막 뒷다리로만 서 있는, 지탱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두 다리로만 서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규칙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경우의 수라 하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규칙을 벗어나면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똑같은 오류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그런 한계가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의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규칙 기반 시스템의 이제 한계 사례로 언어를 이렇게 맞추는 그 문법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맞춤법 검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 문법 규칙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서 시스템의 규칙으로 넣어놨단 말이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문장이 문법에 맞나 틀리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에 문법적으로 이 규칙에 틀리면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말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그러는데요. 문법에 맞게만 말하지 않지요. 한참 말하다 보면은 전혀 문법에 틀리게 말을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비교해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틀렸다 맞았다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이해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뭐랄까요? 사람의 판단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학습,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그 시스템의 한계가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딥러닝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면요. 기계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규칙을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규칙을 만드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블랙박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 입력으로부터 이 입력에 대한 출력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입력으로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력이 해당하는 출력, 아까 개와 사람을 구분한다고 본다면은 이런 이미지, 개에 대한 이미지를 주고 이 출력 결과를 개다.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을 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딥러닝, 아까 그 신경망이라는 것을 모의한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바꾸고 그 연관관계의 연관성을 바꾸어 가면서 요 출력에 해당하는 그 정해진 출력이 나오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전에 만들어 놨었던 이 이 판단 기준 있잖아요. 판단 방식에 맞추어 봤을 때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좋지만 만약에 그 출력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입력된 이미지를 전에 학습된 방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봤더니 이거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답으로 입력해 준 건 개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자기가 학습하는 방식을 스스로 바꾸어가는 그런 방식이 딥러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초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학습을 하게 되는 초기에는 수많은 오답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입력 데이터를 아직 많이 입력을 해주지 않고 학습을
많이 연습하지 않았을 때, 훈련하지 않았을 초기에는 수많은 오답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부정확할 때는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규칙이라는 것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거를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딱 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첫인상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성격이 깐깐하겠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겠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깐깐하겠구나, 온유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명확한 규칙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냥 감으로 그래, 내지는 뭐 나름의 규칙.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형이 뾰족해, 뭐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고집이 센 사람이야. 뭐 이런 나름의 규칙들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딥러닝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그렇습니다. 입력에 따라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학습 방식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뇌에 있는 각각의 세포들, 뉴런이라고 하죠. 그 세포들이 동작하는 방식을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뭐라 그러죠?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에 의해서 이 세포가 활성화해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어떤 또 다른 자극을 발생을 시켜서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 자극들이 계속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뭐라 그러죠? 뉴런의 층, 이런 학습할 수 있는 셀의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계산의 양이 증가하고 복잡도가 늘어나지만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그 셀과 셀들이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이나 그 프로그래머가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체 이렇게 통틀어서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과 그 딥러닝에 관해서 이제 구분을 해봤죠. 그게 좀 명확히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은요.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이 일단은 자연어 처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시리.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사람마다 말하는 그 속도도 다르고 인터네이션도, 그러니까 이 높낮이도 좀 다르고요. 언어의 습관도 다르고 또는 뭐 이제 일부 그 말하기가 어려운 뭐 장애가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명확한 발음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도록 할 때에 그것이 아주 확 정해진 그런 알고리즘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런 음성 인식 기술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분야는 번역하는 분야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에 기반해서 완전히 문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문장들을 번역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규칙 베이스로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규칙을 넘어서서 문법에 맞지 않도록 또는 어떤 뉘앙스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번역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의 팝하거나 이런 번역기들 정말 잘 동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막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어떤 문서를 보고 그거를 내가 번역한 거하고 이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팝하고 가지고 한번 번역을 쫙 돌려본 결과 요즘에 보시면은요. 번역기들 정말 잘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나아지겠죠. 이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요. 이런 기사,
기사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제 기사 중에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이넷 AI 로봇 기자가 작성한 기사이다라고 하고 나와 있는 기사들이 쭉 있어요. 그 보시면은 그거는 그 사람 기자가 쓴 기자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들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모아서 그 AI 로봇이 작성한 그런 기사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후 문맥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기사로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포츠 재난, 뭐 금융 분야에서 언론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요. 그 투자나 금융 쪽에서요. 그 수익을 어떻게 어느 곳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주식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사람들이 살펴보고 또는 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뭐 국내의 팍스넷이 개발한 인공지능 주식 매매 시스템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상용화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지 분야. 그래서 카메라에 얼굴 자동 인식해서 거기다가 막 보정해주고 성형해주고 예쁘게 뭐 이렇게 그 위에 이미지 캐릭터와 결합해주는 이런 기술들 여기에 다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떤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사람 얼굴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옆모습, 앞모습 했을 때에 옆모습 다르고 앞모습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 페이스의 이 구성이 다르잖아요. 거기로부터 눈, 코, 입 이런 이목구비를 찾아서 이 영역이 사람의 얼굴에 해당된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거기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뭐 자동으로 농수산물을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이거 처음 이 사이트 알게 됐는데 제너레이트 포토라는 사이트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가보면 사람 이렇게 성별이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흑인이냐 뭐 백인이냐 아니면은 아시안이냐 에이즈이냐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쭉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진이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수십 개가 쭉 생성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진인 것처럼 그렇게 생성이 돼요. 그런데 코의 모양, 이 얼굴의 굴곡, 그 다음에 이 쉐입 이런 게 전혀 다른 이런 얼굴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기도 해서 마치 옛날에 이제 그 영화 같았으면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실제 없는데 사람인 것처럼 이런 얼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해서요. 그 원본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기술 내지는 요즘에 이제 TV 프로에도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래픽 기술로 물론 하겠지만 그 사람 뭔가 이렇게 막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람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막 씌워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무척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 데 사용하는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는 의학적, 변물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의사라고 한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특정 질병을 판독하거나 또는 초음파 있잖아요. 우리가 초음파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은 그 초음파를 의사들은 볼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는 게 그냥 꺼멓고 하얗고 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는 눈을 배운 건데 그것을 기계가 학습해서 기계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판사라고 해서 현재는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그 판례를 분석하는데
판례라는 것이 유사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전에 어떻게 판결이 났었느냐 하는 것들을 자료를 다 뒤져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람이 하던 것을 요즘은 시스템을 통해서 예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어땠었고 거기에 사용된 그 증거 자료들,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은 무엇이었다 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어지는데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까지를 내리는 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기술보다 이제 넘어야 될 더 큰 산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판사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기술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계한테 자기의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계가 이 사람을 징역 30년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징역 30년을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계, 인공지능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기계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말기에 암 진단을 한다던가 사형 판결을 내린다던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기계의 판단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의 기술들은 그 사람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앞서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딥러닝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기업의 사례를 여기서는 플리토라는 회사를 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핵심적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그런 큰 기술들 이런 거를 개발한 회사의 사례라기보다는 플리토는요. 약간은 딥러닝을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그런 회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 24개국 번역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 번역 데이터를 왜 판매하느냐면 아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번역기들이 개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번역기들을 개발을 할 때에 딥러닝으로 번역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입력 데이터를 주고 그 입력 데이터에 결과를 줘야 이 기계가 입력과 출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맞도록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번역기, 인공지능 번역기에 그 샘플로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주어지는 입력과 출력이 좋은 질의 입출력 결과가 주어져야 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I am a boy가 인풋이야. 근데 나는 소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 그 결과값을 그렇게 주고 이 기계한테 학습을 하라 그러면 기계가 물론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제대로 된 정확한 좋은 입출력을 함께 제공을 해 주어야지만 이 기계가 좋은 입출력에 맞추어서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플리토는 그런 좋은 입출력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 번역기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공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가게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구글과 플리토에서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는 I came to the store 이렇게 나오고요. I went to the store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군대에 갔다 왔어요. 이 군대에 갔다 왔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 아들이 버스 타고 군대에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군대를 제대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구글 검색기로
검색을 하게 되면 My son came to the army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근데 플리토 검색기에서는요. I had served military service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양질의 데이터예요. 플리토 검색기에서 나오는 게 더 양질의 데이터죠. 이렇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입력이 될 거고 요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입출력의 쌍을 딥러닝 학습기에 입력으로 넣어줘야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토는 이런 입출력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그 인공지능 학습하는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플리토가 그런 입출력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집단지성 방식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 한 사람이 입력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공부를 하는 사용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용자 중에서 내가 번역해보고 싶은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맞을까요? 라고 올려주면은 그 다른 회원들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고 거기다 이제 댓글 형식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또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씩 그 위키피디아가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고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그 좋은 번역 샘플들, 이그젬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딥러닝 시스템에 이제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번역기를 연구하는 그런 딥러닝 시스템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플리토로부터 그 데이터들을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 시스템을 학습시켜서 번역기를 만드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플리토의 가치는 번역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협력 업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시리를 한국어 버전으로 개발할 때 말이에요. 이제 영어에 대한 거는 뭐 미국 안에서 또는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했겠지만은 한국어 버전을 개발할 때 플리토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그 많은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망을 모델해서 만든 알고리즘을 뭐라고 했을까요? 딥러닝이라고 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 인공지능 학습 방식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두 번째,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경우의 수를 트리 형태로 만드는 것을 결정트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뇌와 유사한 정보를 이 정보 입출력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 딥러닝이죠. 그리고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추출된 특징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하지 않았죠. 이렇게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3번이 아니고요. 4번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번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무엇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머신러닝이라고 했습니다. 자, 파트 2에 대한 요약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정보 입출력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